5월의 DMZ는 생각보다 아름다웠다. 새잎이 소복이 언덕을 덮고 철책 사이로 봄바람이 스며들었다. 강윤 장교는 그 아름다움을 증오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음과 노역의 신호였기 때문이다. 부대의 벽에 붙은 달력에는 5월과 6월이 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전술 훈련이라 불렸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것은 DMZ 최전방의 민간인 동원 지역의 지뢰를 매설하는 기간이었다. 부대 병사들은 이 시기를 푸른 수풀의 감옥이라 몰래 불렀다. 강윤은 32살의 장교였다. 평양 근처 군부대에서 태어나 군사학교를 나온 엘리트였다. 어려서부터 그는 이 체제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체제는 절대였고 그의 의무는 명확했다. 충성.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약도 없었고 의사도 올 수 없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 강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교 계급도 그 많은 규율도 명령도 모두 무의미했다. 강장교 이번 동원에 참여해라. 사령관의 명령이었다. 강윤은 경례했다. 대답할 여지는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군인이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돌이켜보면 이 명령이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저 또 다른 명령일 뿐이었다. 5월 15일 강윤은 50명의 병사를 이끌고 DMZ 최전방으로 이동했다. 지프는 산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올라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이었다. 경계초소, 철책, 그리고 그 너머의 남쪽. 먼 곳에서 수풀의 향기가 섞여 들어왔다. 이 지역에는 아직 지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설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였다.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두가 알았다. 이것은 살인적 노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 이틀은 견딜만 했다. 강윤과 병사들은 탐침봉을 들고 땅을 누비며 기존 지뢰를 표시했다. 음식은 형편없었다. 옥수수 죽과 소금에 절인 무. 물은 계곡에서 떠오는 것이었다. 정수제도 없었다. 세 번째 날 첫 번째 병사가 쓰러졌다. 이름은 김준호였다. 18살의 신병이었다. 열이 났다. 감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은 없었다. 강윤은 그 병사를 안전한 곳에 뉘어두고 계속 일했다. 할 다른 선택이 없었다. 밤이면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배고픔과 피로의 신음이었다. 강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었다. 이것이 정말 정당한가? 5월이 깊어가면서 강윤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미세한 것이었지만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일주일차가 되는 날 밤 강윤은 큰 결정을 내린다. 병사들을 위해 상급자에게 식량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었다.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병사들의 생존을 위한 요청이었다. 더 많은 식량을 보내주십시오. 이 속도면 병사들이 체력을 잃을 것입니다. 상급자는 비웃음을 내쉬었다. 약하면 죽는다. 그것이 군인이다. 계속 일해라. 그 말은 강윤의 또 다른 부분을 깨웠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 이전의 그를 영원히 바꿔놓기 시작한 것이었다. 6월 초 DMZ는 우거진 수풀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기지에 주어진 명령은 명확했다. 민간인 활동 지역의 지뢰를 매설하라. 남쪽의 침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윤은 그 지역을 지도로 본 적이 있었다. 옅은 갈색 선으로 표시된 비무장지대. 그곳은 이론상으로는 어느 쪽 진영도 활동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밀수꾼들, 탈북자들, 그리고 때로는 남쪽의 정찰원들이 오간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구간을 매설 지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참모의 지시였다. 그것은 강윤이 처음 보는 장소였다. 좌표는 명확했지만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GPS 기지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도 정확하지 않았다. 오래전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강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매설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금껏 남쪽 경계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경계를 지날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장교님 혹시 선임 병사 이명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이게 우리 땅 맞습니까? 강윤은 순간 멈춰섰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질문이었다. 명령에서 벗어난 질문이었다. 하지만 강윤도 그것을 느낀 것이 사실이었다. 계속 일해라. 의무는 불경이다. 그렇게 답했지만 강윤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날 밤 그는 지도를 다시 꺼냈다. 손가락으로 좌표를 따라가다가 멈춰섰다. 뭔가 이상했다. 제시된 좌표와 현장의 지형이 일치하지 않았다. 차이는 대략 30만 400m였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현재 작업이 경계를 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4주차 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새벽 4시경 경계 초소에서 무전이 들렸다. 전방 50m 움직임 감지. 정체 확인 중. 강윤의 심장이 멎었다. 그것은 남쪽에서의 침입을 의미했다. 모든 병사들이 깨어났다. 총을 들었다. 하지만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다. 30분 후 무전 소리가 다시 들렸다. 오경보. 동물로 판단됨. 계속 경계 유지. 그 사건 이후 강윤은 더 조심스럽게 지형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일 후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지도상의 경계선과 실제 지형이 맞지 않는 것. 그것은 의도된 것이었다. 그들은 남쪽 영토의 지뢰를 매설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매설했다. 6월 28일 일과를 마치고 진지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강윤은 의도적으로 경계 초소 뒤의 숲을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은 남쪽이었다. 정말로 존재하는 남쪽이 어떤 곳인지. 숲을 사이로 나아가다 보니 철책이 나타났다. 그 철책 너머로는 더욱 우거진 숲이 보였다. 다른 풍경이었다. 더 밝은 색상의 나뭇잎, 더 큰 나무들. 그리고 주의하세요, 장교님. 이명철이 따라왔다. 전자장비의 감시각에서 벗어났습니다. 강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지금 어떤 카메라의 시야에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었다. 오직 자연의 어둠 속에만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강윤과 이명철이 강풀을 따라 100m 정도 더 나아갔을 때 다른 신발 자국을 발견한 것이었다. 최근의 흔적이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지나갔다. 남쪽 사람의 흔적이었을 것이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명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강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을까? 그렇게 나아가다가 강윤은 놀란 포인트를 발견했다.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 3개가 일직선으로 매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강윤이 매설한 지뢰가 아니었다. 더 오래된 지뢰였다. 녹슨 금속 표면, 소련시대 디자인, 그리고 그 위에는 최근에 누군가가 파내려던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이 지뢰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었다. 그 시도는 실패했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옆에 핏자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피는 며칠 전의 것 같았다. 그것은 민간인의 피였을 것이다. 남쪽에서 왔던 누군가의. 장교님 돌아갑시다. 진짜로요. 이명철의 절박한 목소리가 강윤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강윤은 그제야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깊고 검은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지뢰 매설 작업은 과학이라기보다 악몽에 가까웠다. 각 지뢰마다 정해진 깊이, 정해진 거리, 정해진 방향.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했다. 1m 전진 왼쪽 50cm 매설. 강윤의 지시였다. 이것이 반복되었다. 몇천 번. 1m 전진 오른쪽 50cm 매설. 그 리듬이 반복될수록
강윤은 이것을 죽음의 톱니바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만. 병사들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처럼 움직였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직 한 가지 동작의 반복. 구멍을 파다. 지뢰를 넣다. 흙을 덮다. 표시를 하다. 다음으로 2주차를 넘어가면서 병사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눈빛이 사라졌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강윤은 그것을 주목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속 진행해라. 더 이상의 명령이 필요 없었다. 병사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일과 도중 강윤은 때때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이 넓은 땅에 이 모든 지뢰가 매설되면 어떻게 될까? 누가 이곳을 밟을까? 누가 죽을까? 부사관 박진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처음엔 때때로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던 그였지만 3주차부터는 침묵했다. 기계적으로 일했다. 마치 모든 감정을 껐다는 듯이.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7월 5일 오전 강윤은 작은 텐트 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매설한 지뢰의 개수를 세어보기로 했다.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약 300개. 3주. 총 900개. 900개의 지뢰가 이 땅에 묻혀 있었다. 마치 죽음의 톱니가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처럼. 그 숫자 옆에 강윤은 다른 숫자를 적었다. 예상 사상자. 100개당 1명. 따라서 900개면 약 9명. 최소 9명. 손가락을 멈추고 그 숫자를 바라봤다. 9명. 그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 그저 적이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사람이었다. 장교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간호병 최우성이 물통을 건넸다. 강윤은 물을 마셨다. 그리고 그 종이를 태워버렸다. 손가락으로 재를 비벼 흩어뜨렸다. 그 숫자를 볼 수 없게. 하지만 숫자는 여전히 그의 뇌 속에 있었다. 900, 9. 그리고 각각의 가능성으로 표현된 죽음들. 일주일 후의 사건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7월 12일 오전 11시. 강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뢰 매설 지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전 지역의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 강윤은 이전의 매설 지역을 한 번 더 지나가기로 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다.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강윤은 그것을 보았다. 핏자국. 그리고 신발 조각. 그리고 무언가 큰 것이 폭발한 흔적. 누군가가 죽었다. 강윤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병사들도 다가왔다. 모두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강윤은 느껴야 했던 것을 느낀다. 그것은 승리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상한 종류의 죄책감이었다.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간접적으로라도. 그 순간 강윤은 깨달았다. 지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손을 통해 던져지는 죽음이었다.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터지는 죽음. 그리고 그 지뢰 주변의 흙을 보았을 때 강윤은 놀란 포인트를 발견했다. 그곳의 흙이 최근에 다시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지뢰 말고도 뭔가 다른 것이 묻혀 있었다는 뜻이었다. 강윤은 조심스럽게 흙을 헤쳤다. 그리고 발견했다. 신분증. 망가진 신분증. 글씨가 많이 벗겨져 있었지만 그 국기가 무엇인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태극기. 남쪽 사람이었다. 그것도 군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윤의 손이 떨렸다. 박진호가 뒤에서 봤을 것이다.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장교님,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강윤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니면 두려웠을 수도 있다. 계속 이동하자. 그 신분증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흙에 다시 묻어두었다. 하지만 그것의 이미지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 밤 강윤은 텐트에서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의 뇌 속에서 톱니가 돌아가고 있었다. 1m 전진 왼쪽 50cm 죽음. 1m 전진 오른쪽 50cm 죽음. 그리고 그 톱니의 각 이빨에는 얼굴이 있었다.
그 신분증 속의 얼굴. 강윤은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이제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게는 톱니처럼 자신의 양심을 갈아내고 있었다. 첫 번째 주에만 해도 강윤이 데리고 온 50명의 병사 중 5명이 더 이상 도끼를 들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다. 그들은 팔뚝에 물집이 생겨 진물이 배어나오고 발바닥은 피로 얼룩졌다. 저녁이면 텐트 속에서 조용히 신음했고 그 신음은 절규로 바뀌지 못한 채 새벽까지 이어졌다. 병사들의 눈빛은 기계가 되어버린 표정은 아무리 밀가루죽으로 배를 채워도 되돌릴 수 없었다. 상급자는 잔인하게 말했다. 약한 놈들은 뒤로 빼라. 애초에 군이 필요로 하는 자질이 아니었어. 그 말은 사람을 나무 토막처럼 취급하는 선언이었다. 장교로서의 명령이었다면 나는 복종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힐 때 나의 머리와 심장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머리는 여전히 명령과 전술을 계산했지만 심장은 저들 병사들의 흉터와 구부러진 허리와 텐트 속의 떨림을 기억했다. 그날 밤 이명철 병사가 텐트 앞에서 조용히 물었다. 장교님, 나무와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은 단순했지만 말을 하는 순간 체제의 수많은 눈이 나를 바라볼 것이었다. 나는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은 내게 죄책감을 안겼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쓰러지는 나무는 다시 자라도 쓰러진 인간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나무 줄기들이 울타리처럼 빽빽이 서 있는 곳, 그 아래는 오래된 타는과 발자국으로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가 이미 이곳을 지나갔고 우리보다 먼저 약초를 캐고 통나무를 베어댔다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산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의 숨은 뜨거웠다. 우리는 도끼를 들고 톱을 걸고 커다란 통나무를 끌어내렸다. 한 통나무를 움직이는데 5명이 겨우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병사의 무릎이 꺾여버렸다. 그는 고통 속에서 눈동자를 굴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체념은 때때로 소리보다 무겁다. 우리는 그를 어깨에 메고 이동했다. 산길은 미끄러웠고 주변의 초목은 우리 옷에 긁혀 피를 흘리게 했다. 병사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나는 그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졌다. 죽음이란 전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굶주림, 피로, 부상, 그리고 정치적 무시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살인이다. 후방에 보고를 보내자 상관은 무덤덤하게 답했다. 그것도 군인의 숙명이다. 나라를 위해 배우는 고난이다. 그 말은 말장난처럼 들렸다. 나와 이 병사들 사이에는 더 이상 군인과 지휘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문제였고 인간적인 구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상부의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서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작은 보따리와 낡은 옷가지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한 아이와 한 여인이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다. 사진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있었다. 읽을 수 없는 자국들 사이로 그리움의 자국만 남아 있었다. 사진을 든 손이 떨렸다. 그 사진은 남쪽 사람의 가족 사진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누군가 이 지역에서 삶과 사랑을 꿈꿨고 이제 그것은 흙 속으로 파묻혀 있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울었다. 울음은 머리카락 속에 숨어들어와 소리 없이 번졌다. 우리 모두는 군인이었지만 그 밤만큼은 군인이라는 이름이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다. 강윤, 즉 나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눈물은 닦아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눈물은 기억이 되었다. 그 기억은 내 안에서 무거운 무게로 자리를 잡았다. 어느 늦은 저녁 철책 근처에서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인지 뭔가를 속삭이는 소리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았다. 땅이 불안하게 울릴 때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들리십니까? 작은 목소리가 철책 너머에서 울렸다. 처음에 나는 적의 위협이거나 적의 의도적 유인이라고 생각했다.
규정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즉시 보고해야 했고 어느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상부에 알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보고 대신 입을 열었다. 네, 여긴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속삭이는 목소리는 덜 놀란 듯 오히려 안도하는 어조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는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를 찔렀다. 적어도 그 말은 적으로 상정된 이들 사이에도 인간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증거였다. 며칠 뒤 같은 목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긴 문장이었다. 언제까지 그런 명령을 따르실 겁니까? 질문은 단순했다. 그리고 질문의 의미는 더욱 무거웠다. 그 목소리가 감정적으로도 조심스럽고 간절했다는 것은 상대가 단지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 질문에 즉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굳어졌고 생각이 머릿속에서 어지러웠다. 그러나 그 질문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새벽마다 머릿속에서 그 울림이 반복되었다. 그 철책 너머의 목소리는 어느 날 자신을 밝히지 않고도 많은 것을 전했다. 그는 남쪽 군의 일원일 수도 아니면 민간의 어부나 산꾼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건 그는 우리를 적으로만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사람이었고 사람이 사람에게 묻고 있었다. 언제까지 둘러대고 살겠냐고. 그 질문은 내심 두려운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기폭제였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철책가와 경계선 근처에서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우연히 한 장의 낡은 군표를 주었다. 철에 새겨진 글자들은 희미했지만 분명 태극기의 일부분을 닮은 문양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누군가 이곳에서 이미 언젠가 우리와 같은 숨을 쉬며 살았다는 사실이 그 표식 하나로 전해졌다. 그날 이후 철책은 더 이상 단지 경계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세계와는 다른 세계로 가는 얇은 문이었다. 그 문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동시에 가장 강렬한 호기심이었다. 나는 점점 더 질문의 사람이 되어갔다. 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이 내 일상 속에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결단을 내리게 하는 안락의자 같은 불편한 진실을 내게 던졌다. 지뢰를 매설할 때 우리는 숫자를 셌다. 단순히 물리적 수량을 넘어 나는 인간에 대한 가능한 피해수 같은 얼토당토하는 계산을 해보곤 했다. 하루에 몇 개, 일주일에 몇 개, 한 달이면 그리고 그 숫자에 대비되는 사망자 수를 계산하는 끔찍한 공식이 내 머릿속에서 자라났다. 처음에는 계산이 단지 숫자 노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숫자들은 살아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어느 새벽 나는 작은 종이에 메모했다. 일주일 평균 300개, 3주간 900개, 예상 사상자 9명. 숫자를 적는 순간 머릿속은 얼음장 같았다. 9명. 그 숫자는 도저히 계산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그 숫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9명의 얼굴은 상상의 것이었지만 그중 몇 명은 내가 전에 본 얼굴일 수도 있다는 음울한 가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지낸 며칠 뒤 우리는 지난주에 매설한 구역 중 한 곳에서 폭발 흔적을 발견했다. 흙이 파헤쳐지고 나무의 껍질이 날려져 나간 채로 널브러져 있었다. 신발 조각, 피 얼룩,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장의 찢어진 신분증 조각. 나는 손을 떨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문양은 태극기의 일부였다. 남쪽 군인가 아니면 단순한 민간인 신분증인가 확실치 않았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나는 그 밤 텐트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톱니가 회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 걸음 좌측 50cm 매설, 한 걸음 우측 50cm 매설. 그 행위가 얼마나 의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나는 그것을 반복하는 동안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신분증 조각을 본 순간 그 행위는 단순한 전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살인 행위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만든 지형도, 내가 심은 톱니는 누군가의 집, 가족,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는 기재가 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의도적으로 그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숫자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하여 자라났다. 어느 날 병사 하나가 내게 말했다. 장교님, 저기서 폭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답하지 못하는 간극에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장교의 권위를 잃었고 인간으로서의 민낯만 남아 있었다. 상급자의 명령은 때때로 법보다 무거웠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또 다른 침범성 작업을 지시받았다. 내일 새벽 남쪽 200m까지 들어가 추가 설치하라. 그 명령은 법적, 도덕적,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명백한 침범, 불필요한 도발. 나는 그 명령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 밤 나는 장교 수경소에서 오래도록 머리를 숙였다. 내가 여태껏 배운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이 가슴에 박히자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가?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나는 결심했다. 내 의무는 병사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새벽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 작업은 없다. 누구든 이유 없이 죽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병사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희망과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지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이었다. 그 후로 나는 철책 근처에서 밤을 더 자주 지새웠다. 철책 너머의 목소리가 자주 나타났다. 그 목소리는 때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고 때로는 조용한 위로를 보냈다. 어느 날 그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심해서 움직여라.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작게나마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병사 몇 명을 조심스럽게 관찰했고 그들의 심리적 상태와 체력 그리고 가족 여부를 기록했다. 탈출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다. 이는 도덕적 선택, 가족에게서의 단절,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삶을 향한 점프였다. 9월 초.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비는 우리의 흔적을 씻어주었고 어두움은 우리의 숨을 덮어주었다. 나는 결국 3명을 데리고 움직였다. 이명철, 최태훈, 그리고 한 이름 모를 병사. 모두는 두려움과 희망으로 떨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떨렸고 다리는 굳어갔다. 우리는 지뢰 지형을 피해 조심스럽게 통로를 택했고 누군가가 만들어둔 오래된 통로를 따라 이동했다. 강가에 이르렀을 때 물은 차갑고 빠르게 흘렀다.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다. 우리가 미끄러지면 차가운 물살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남은 선택지는 더 적었다. 뒤로 돌아가면 다시 지옥 같은 삶, 앞으로 가면 미지의 생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그 눈빛 속에서 결심을 확인했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를 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이미지가 스쳐갔다. 아버지의 얼굴, 죽어간 동료들, 철책 너머의 목소리. 강의 물살은 거칠었고 몸은 얼음같이 떨렸다. 물은 내 옷을 무겁게 했고 숨쉬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는 나아갔다. 강을 건너는 동안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선택이라면 난 인간으로서 선택한다. 그 말은 속에서 울렸다. 그날 새벽 우리는 남측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었다. 총을 겨누는 순간의 긴장은 미세한 전기처럼 전신을 가로질렀다. 그러나 총은 곧 내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둘러싸며 체온을 잰다. 조사는 길었고 질문은 많았다. 우리는 설명해야 했고 우리의 선택은 외교적 정치적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절차 속에서 나는 단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남쪽 땅 위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기엔 당신을 죽이려는 땅은 없다고 말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살아남음의 의미를 깨달았다. 남쪽에 온 후의 삶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적응의 연속이었다. 절차, 신원 확인, 신체 검사, 임시 거주지 배치.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큰 고비는 정신의 상처였다. 나는 밤마다 눈을 뜨면 지뢰를 심던 과거의 손동작을 반복했고 때로는 밥을 씹을 때도 그 손동작 때문에 식도가 막히는 듯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은 나를 둘러싸고 이해와 연민을 보였다.
나는 재활 치료를 받았고 상담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남쪽의 사회는 처음에는 낯설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식탁에서의 풍경,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텔레비전의 소란스러운 광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감각들은 내 상처를 조금씩 치유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들이 내 마음을 달랬다. 처음으로 나는 정상적인 일상의 일부를 느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 편의점에서 따뜻한 빵을 사 먹는 일,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느끼는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혁명이었다. 나는 또한 기록을 시작했다. 내 기억 속의 이름들, 밤의 소리들, 철책 너머의 목소리, 눈앞에서 사라졌던 병사들의 얼굴 모두를 적었다. 글은 내게 치료의 도구였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증언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것이 내 죄를 덜어내는 길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나는 다른 탈북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다. 어느 한 어머니는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용감해요. 당신이 온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용기라는 말은 나의 모든 과거를 정당화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나를 한 뼘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나는 결국 여러 자리에서 증언을 시작했다.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민단체 행사 그리고 다큐멘터리 촬영까지. 나는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려 애썼다. 지뢰를 심은 행위와 그 결과 병사들이 겪은 고통, 철책 너머에서 들은 목소리들. 증언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때때로 청중의 표정에서 불편함을 보았고 때로는 분노를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고개를 숙이며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를 느끼는 듯 했다. 나는 특히 시니어층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과 비교했다. 종종 그들의 눈가에 맺힌 주름은 나의 이야기와 겹쳤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알아보았다. 나의 고통은 그들의 젊은 시절엔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뿐이었다. 증언을 통해 나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와 마주하고 내 행동의 결과를 직시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작은 노력이다. 나는 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다시금 굶주림 혹은 억압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랐다. 오늘 나는 자주 묻는다. 지뢰는 어디에 묻혀 있는가? 땅 속인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 속인가? 내가 보았던 것과 겪었던 것을 떠올리면 그 답은 분명해진다. 지뢰는 땅 속에도 묻혀 있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도 사회의 제도 속에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고 돌보지 않을 때 더 깊게 더 치명적으로 묻혀 있다. 나는 이제 종종 철책이 있던 그곳을 떠올린다. 그 철책은 내 인생을 가른 선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경계는 철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경계였다. 타인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지뢰로 만들고 있다.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우리가 서로를 인간으로 대할 때 그 순간에 비로소 지뢰는 제거될 수 있다는 것. 나는 오늘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한다. 우리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